집안에서도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한 채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경자 씨. 경자 씨의 식재료는 사과와 양배추, 견과류, 요거트를 갈아서 만든다. 그, 9년 전 침샘암 수술을 한 후 줄곧 이렇게 식사를 해오고 있다. 침샘암 수술 후 이경자 씨는 섭식 활동이 힘들어졌다. 음식을 입에 넣어 씹고 삼키는 당연한 일이 경자 씨에겐 숙제와 같다. 혀가 잘 역할을 좀 뒤로 넣어주는 역할을 못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다. 수술 직후엔 한 숟가락을 삼키는데 5분이 걸렸다. 제 혀가 거의 3분의 1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다 이식이에요. 예, 그리고 이식을 했다 보니까 혀가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것도 진행도 안 되지만 이제 멈춰가 있어요. 제가 말하면 뭐 입에 뭐 먹고 사탕을 넣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목을 이제 감싸주면 면역력이 올라간다 해서 그래서 제가 대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던 침샘암은 정말 우연히 발견됐다. 남편이 치과에 가서 스크리닝을 하고 와서 거울을 둘이 같이 보면서 보니까 남편한테 없는 부위에 제가 혹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네. 혀가 있으면 혀 밑 옆에 이제 우리 골처럼 진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그 부위에 네. 혹이 있더라고요. 한 이 정도였어요. 이경자 씨의 암은 오른쪽 침샘에 위치해 있었는데 암세포가 턱뼈를 침범해 구강에 걸쳐져 있었고 양측 림프절로의 전이도 의심됐다. 대수술이 시작됐다. 먼저 우측 림프절 전체와 좌측은 상반부 절반을 제거했다. 그 후 아래 턱뼈의 일부를 잘라낸 후 암세포가 위치한 침샘과 주변 근육, 종양이 침범한 혀 일부를 같이 제거했다. 제거된 턱뼈와 혀의 이식을 위해 다리뼈 비골과 비골에 있는 연부 조직을 이용했다. 비골로 턱뼈를 제거했고 피부와 연부 조직을 이용해 구강의 바닥과 혀를 제거했다. 얼굴뿐만 아니라 다리에까지 남은 상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침샘암이 전이된 것이다. 좀 단단하지 못하고 폐에도 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폐에도 암이 있는 상태고 그 주위에는 현재 이경자 씨의 상태는 어떨까? 왼쪽에 이렇게 폐 결절이 이렇게 흉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서 기운한 혹이 하나 있는데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얼굴에는 수백 개의 침샘이 있는데 대침샘과 소침샘으로 나뉜다. 그중 대침샘은 3쌍. 귀의 앞 아래쪽에 있는 귀밑샘은 가장 큰 타액선으로 볼 안쪽의 분비관을 통해 구강 내로 침을 분비한다. 턱 아래에 위치한 턱밑샘은 긴 분비관을 통해 혀 아래쪽으로 침을 분비한다. 혀의 아래쪽에 있는 혀밑샘은 여러 개의 짧은 분비관을 통해 침을 분비한다.
소침샘은 입술, 입천장, 혀 등 구강 점막에 위치해 있는데 이 모든 침샘에서 종양이 생길 수 있다. 침샘도 구조물이 침이 만들어지는 곳, 침이 나가는 길, 뭐 그걸 지지하는 세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어디서 생기는가 그게 또 중요하고, 다른 암이랑 좀 다른 게 특이한 게 침샘암은 저희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악성도, 중증도, 고위험도가 있는데, 침샘암은 사기를 하더라도 악성도가 저악성도이고 국소적으로 완전히 절제가 가능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완전히 마치면은 생존율이 보통 한 60%, 70%라고 그러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침샘암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은 귀 아래쪽에 있는 귀밑샘이다. 오늘 이윤세 교수가 귀밑샘암 수술을 집도한다. 침샘암 수술은 얼굴에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이하선 주위에 그 침샘을 제거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건 안면 신경, 얼굴 표정 짓는 신경을 보존하면서 주위 조직을 제거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침샘 주변에는 수많은 얼굴 신경이 지난다. 귀밑샘에는 안면 근육을 관장하는 안면 신경이 통과한다. 림프절도 포함돼 있어 침샘암이 귀밑샘 림프절로 퍼질 수 있다. 턱밑샘 옆에는 맛을 느끼고 혀 아랫입술을 움직이는 신경이 지난다. 혀밑샘은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암이 생기면 안면마비나 입을 벌리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안면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귀밑샘을 제거했다. 공격적인 암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고 수술로 완전히 다 제거가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뭐 국소에서 재발할 수도 있지만 원격전이라고 해서 폐나 뼈에서 이렇게 전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악성도, 그 공격성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발견하면은 완전 절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합병증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발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침샘에서 종양이 발견되면 새침 흡인 검사를 통해 종양의 악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검사를 받기까지 많은 환자가 시간을 허비한다. 직경이 4cm가 넘는 종양이 큰 그런 환자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환자분 중에 한 70%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딘가 이제 1차 병원을 방문을 해서 거기서 특별한 검사 없이 별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치한 경우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혹이 크건 작건 어떤 통증이 수반되건 안 되건 간에 1차적으로는 진단 검사를 통해서 그 혹이 어떤 혹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는 것이 불행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만난 침샘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귀와 턱 주변에 무언가가 만져지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빨리 발견하는 게 그게 하여튼 종양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쉽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수술하고 나서의 그런 흉터나 이런 어떤 결과가 좋고, 그래서 하여튼 빨리 발견만 하면 하여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뾰루지가 제일 많으니까 뾰루지 아니냐 뭐 그러는데, 일단은 걱정해야 될 거는 일단은 크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리고 통증이 좀 그냥 욱신욱신 거리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쁠 정도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다. 그리고 마비가 좀 있는 것처럼 좌우 얼굴이 조금 약간 비대칭 되는 것 같다. 감각이 좀 둔해진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는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되거든요. 다행히 침샘 종양은 자가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가검진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귀 뒤쪽에 귀뼈가 이렇게 있고요. 턱뼈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귀뼈의 앞부분, 턱뼈의 뒤쪽의 공간이 하나 만져지는데, 이하선의 깊은 쪽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종양이 있는 경우는 이쪽 공간을 깊게 누르면 그 종양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턱뼈의 아래쪽
아래쪽을 이렇게 쭉 확인을 하시고 이 턱뼈의 아래쪽 하단에서부터 목 쪽으로 아래쪽 부분에 턱 밑에 아카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누르시는 게 아니고 약간 위쪽으로, 그러니까 턱뼈의 아래쪽 공간에서 위쪽 방향을 누르시면 그 아카선의 위치에서 어떤 종양이 있는지를 이렇게 만져서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조기 발견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